안녕하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방방곡곡을 누비는 택시 기사입니다. 제가 택시 기사 일을 거의 20년 넘게 했는데 길다면 긴 이 세월 동안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일 중에서도 특히나 기억에 남고 특별했던 일을 적어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1살, 참으로 어리고 꽃다운 나이에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제 고향은 포항입니다. 포항에서도 항구 근처 완전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바다 냄새 맡으며 살던 제가 서울로 상경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진짜 무서우시거든요. 그 옛날에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에 바다에서 일하시니까 피부가 아주 새까맣고 힘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머리숱도 많으신데 곱슬에다가 수염도 엄청 많으셔서 약간 산적 같은 대장장이 같은 느낌이었죠. 목소리도 어찌나 크셨는지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호탕하고 멋지고 자신감 넘치는 아버지였지만 저희 남매에게는 엄청 무서운 아버지였죠. 너희 이렇게 해서 대학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만석이, 너는 장남이 되어가지고 모범을 보여야지. 수학 문제를 2개나 틀려? 제정신이냐?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실수를 해서. 실수도 실력이다. 안 되겠어. 너 오늘 이 문제집 다 풀 때까진 못 잔다. 아버지는 답지 않게 학구열이 아주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코 저와 제 동생이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영특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아버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죠. 아버지는 국민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집이 엄청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혼자서 6남매를 키우셨으니까요. 그 중에 5째였던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에 일찍부터 배를 타며 일을 배우셨고 결과적으로 집도 한 채 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로는 배운 게 없으면 무시당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무시하고 하대하고 얕잡아 본다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산적 같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고충 때문에 저희에게 공부를 엄청 강요하셨습니다. 다 지원해주는데 왜 안 하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엄청 혼이 났고 학교에서 쪽지 시험 하나만 봐도 몇 점인지 검사를 하셨습니다. 회초리도 말도 못하게 맞았고요. 그런데 저랑 여동생은 지극히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때는 어찌저찌 따라갔다지만 중학교 가면서 점점 실력이 드러났고 아버지의 화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애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킨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원래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사춘기 청소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공부가 싫었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하지 못해서 매일 아버지한테 혼만 나니까 더 하기 싫고 위축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엉덩이 붙이고 있던 시간이 있으니까 중상위권 정도 유지를 하며 중학생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어찌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분명 아버지의 잔소리가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정말 매일같이 저를 혼내셨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무시 안 당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서울에 있는 대학 붙기만 해봐. 아빠가 거기에 자취방도 얻어주고 생활비도 매일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공부해라 만수가. 공부해. 대체 공부가 뭐고 대학이 뭐고 서울이 뭐길래 아버지가 저러시는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저와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공부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중학생 때 줄곧 전교에서 3등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 비해서 여동생을 좀 덜 혼내셨는데 아마 여동생은 무서워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오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공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이 전교권에서 노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어깨춤이 났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딸이라며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엄청 예뻐하셨죠. 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제게도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갈수록 점점 저에게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서운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대로 쭉 기대 안 하고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동생이 저를 따라 저와 같은 고등학교에 올라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첫 시험에서 당당히 전교 1등을 해버리지 뭔가요. 옳다쿠나 싶었습니다. 동생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저까지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날만을 꿈꿨죠. 제가 19살이 되어도 성적이 고만고만하고 흥미도 없어 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너 이 자식 공부 때려쳐. 배 타. 배 타서 아빠 일하는 거 배우거라. 에휴, 한심한 녀석.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만 안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는데 잘 됐다 생각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버지와 24시간 붙어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요. 특히나 저처럼 잔소리꾼인 아버지를 두었다면 몇 배로 더 힘들 겁니다. 정말 사사건건 아버지가 다 간섭을 하셨죠. 오죽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아저씨들이 저희 아버지를 말릴 정도로요.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잔소리를 100마디쯤은 들었습니다. 인생 얘기부터 시작해서 김치를 많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까지. 김치 먹으라고 하는 게 20살짜리 아들한테 할 잔소리는 아니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압박을 못 이기고 저는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셨던 서울로 가버릴 생각이었죠. 아버지도 국민학교만 나와서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저라고 못할 게 있나요?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살 생각으로 무대뽀로 강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저의 탈출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제일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저희 남매를 공부로 엄청 잡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말리셨거든요. 애들 좀 그만 잡으라고요. 어머니까지 없었다면 못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희 편이셨습니다. 만서가 가라. 얼른 가. 20년 그러고 살았으면 오래 버틴 거야. 잘 생각했어. 어머니는 쌈짓돈까지 챙겨주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생도 응원해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가서 나 기다려 오빠.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붙어서 내년에 갈 테니까. 그래, 꼭 와라.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 넘치던 그때의 패기 어린 마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여관방을 얻었습니다. 오후쯤 도착해서 소주 한 병이랑 김밥 한 줄 사서 여관방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엄청 맛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땐 다 신문 보고 일자리 찾던 때잖아요. 제일 먼저 구했던 일이 새벽에 신문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탔었거든요. 아버지 일 도와드리려면 필요해서 고등학생 때 면허를 땄었죠. 그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토바이 타면서 신문 돌리고 다니고 우유도 돌린 적이 있었네요. 낮에는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식당 배달 일도 해보고 노래방 카운터에서도 일해보고 공장도 들어가서 일해보고 목욕탕에서도 일해보고 마트도 들어가서 일하고 오토바이 배달은 말도 못하게 많이 했고 심지어는 염하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건 한 번 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3일을 꼬박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하고 중간에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군대 다녀오니까 뭔가 한 가지 일에 정착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동생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 여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서울에 여동생 자취방을 구해주셨고 못 이기는 척 저도 같이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동생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동생 하나는 건사해야 장남이지. 나중에 너 장가갈 때 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 대신 동생 먹여 살려봐. 네가 이 집에 사는 조건이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자립심을 길러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이미 서울에서 안 해본 일 없는 제게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였죠. 그렇게 동생 먹여 살리고 군대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동생은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의 모습이 꽤나 멋져 보였습니다. 정말 직장인처럼 멀끔하게 차려입고 사원증 목걸이까지 목에 걸고 다니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진짜 대견하기도 하고 동생이지만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딘가에 제대로 들어가서 일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버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오토바이 몰면서 일할 때 느꼈던 건데 운전하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21살에 자동차 면허도 따서 군대 가기 전에 공장 사장님 운전기사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운전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면허 딸 때 그냥 멋있어 보여서 일종 대형을 땄었는데 제가 진짜 버스를 몰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당시에는 20대에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관심을 많이 받았죠. 손님들도 버스 기사가 엄청 어리네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어리다고 해댈 게 있나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기사 아저씨들도 어린 나이에 고생한다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고 재밌었습니다. 버스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택시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유가 좀 황당하긴 한데 제가 장이 엄청 약하거든요. 이거 다 아버지 닮았습니다. 저희 부자가 둘 다 산적같이 생겼는데 생긴 거랑 안 어울리게 몸은 엄청 예민합니다. 특히 장이 되게 예민하죠. 그런데 버스 몰면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식사도 제때 못하니까 뱃속이 온전치가 않았죠. 이게 너무 힘들어서 2년만 버스 몰다가 택시로 갈아탄 거였습니다. 확실히 택시는 편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점심시간 되면 기사식당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요. 기사식당 밥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 맛에 일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 몰다가 1년이 좀 안 되었을 때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택시 모는 저한테 누가 시집 올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결혼 못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어디 여자 만날 길도 없었고 제가 그렇게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여자 밝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버스 회사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아저씨 중 한 분이 자기 딸 한번 보지 않겠냐고 하셨고 그렇게 2년이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참 순수하게 딱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장인어른 일하는 버스에서 왔다가 저를 봤다더라고요. 그때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까맣고 덩치 큰 산적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결혼하고 서울에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죠. 애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돈 들어갈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짜잘하게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비에 예상치 못하게 나가는 병원비, 주변 경조사까지 돈 들어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 월급으로는 빠듯하겠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개인 택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땐 그냥 닥치는 대로 일만 하고 어디 돈 쓸 곳도 없었으니까 그냥 무작정 모은 돈이었죠. 돈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고 그냥 뒀던 돈이었는데 연애하고서는 결혼할 때 그 돈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라며 돈을 주셔서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목돈으로 묵혀두게 되었었죠. 개인 택시 하려면 번호판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한데 그 돈을 지금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사고 안 내고 운전을 잘했던지라 개인 택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시작했을 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택시를 하다 보니까 택시에 타는 손님이나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혀를 찾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벌써부터 그런 일 하냐고요. 그런데 저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이게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차, 월차 이런 건 없었지만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괜찮은 돈 벌면서 처자식들 먹여 살렸고요. 그렇게 만족하면서 택시 운영을 10여 년쯤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자주 가는 기사식당이 있었습니다. 돈가스, 우동, 비빔밥 이런 거 파는 곳이었는데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엄청 맛있는 건 물론이고 거기 밑반찬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밑반찬들이 바뀌었고요. 기본 찬만 한 5-6가지 되었는데 주인 아주머니 솜씨가 좋으셔서 반찬이 안 맛있는 게 없었습니다. 와,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손맛이 좋으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뭐야, 경상도에서 왔어? 거기 주인 아주머니랑 얘기하는데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아주머니께서 경상도 사람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서울 올라와서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티가 났나 봅니다. 아, 예, 사투리가 잘 안 고쳐지네요. 경상도 어디에서 왔나? 저 포항이요. 21살에 올라왔어요. 아이고, 포항. 나도야, 나도. 아, 정말요? 올라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내가 결혼하고서 올라왔으니까 한 30년 됐나? 엄청 오래되셨네요. 포항엔 자주 내려가세요. 갈 일이 뭐가 있어. 여기서 살림 차려서 사는데 장사하느라 바빠서 갈 시간도 없고. 그러시구나. 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주머니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말해봐야겠네.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의 식당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 포항 분이시더라고요. 어쩐지 왜인지 모르게 아주머니한테 정이 간다 싶었습니다. 같은 고향이라 그런가? 그 이후부터 아주머니와 꽤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식당 갈 때마다 서비스를 주셨죠. 달걀 후라이나 잘못 튀긴 돈가스나 메뉴에 없는 반찬 같은 것들을요. 저도 감사해서 가끔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고 그랬습니다. 아주머니와 고향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종종 나누게 되었는데 아주머니는 20대 후반의 아드님과 그보다 2살 많은 따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사는데 아들놈이 문제야. 아드님이 왜요? 우리 아들이 서울서 4년제 대학교를 나왔거든. 곧장 취직해서 회사나 들어갈 것이지. 원놈의 공부를 또 한다고 몇 년째 아주 쎄빠지게 고생 중이라니까. 아, 시험 준비하시는구나.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뭐. 나는 말이야,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애들한테 왜 그걸 강요해? 공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길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나이 먹을 대로 먹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를 억압하였던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아버지와 정반대인 아주머니 얘기를 듣고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사실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애들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더군요. 자식 교육에 힘썼던 아버지의 자식인 저는 공부 하나 안 하는 택시기사가 되었고, 자식 교육 신경도 안 쓰셨던 아주머니의 자식은 대학교도 모자라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되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인생입니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아주머니에게 더 정이 갔죠. 전보다 더 자주 그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항상 2시 언저리였습니다. 점심때 의외로 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시간에 바짝 한 손님이라도 더 받고 좀 늦게 점심을 먹으러 간 거였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면 기사 식당에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간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2시 무렵 가면 점심 장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종종 주인 아주머니께서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일찍 퇴근하시나 했는데 어딜 잠깐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궁금해서 어딜 가시냐고 물어봤죠. 아들한테가. 아드님이요? 공부하신다던? 응, 나가 돈을 벌던 공부를 하던 먹고는 살아야지. 사람은 밥심이야. 아, 그래서 매번 반찬 챙겨서 가시는 거구나.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뭘 얼마나 간다고 차를 타. 버스 타면 금방인걸. 버스 정류장도 먼데 그냥 편하게 타고 가세요. 얼른요. 반찬도 양손 가득 챙기셔서 엄청 무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운행하려면 차 몰아야 하니까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리려고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아주머니를 모시게 되었죠. 아드님이 사시는 곳은
차 타고 한 15분쯤 가면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주머니를 모시고 아드님 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말씀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일하면서 떠들지를 못해서 쉬는 시간에 마음껏 떠들어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저랑 아드님 댁에 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쉬지 않고 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아주머니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생각이 들 만큼 차 안이 고요했죠. 차에 타실 때부터 표정이 좋진 않으셨습니다. 오늘 날이 쌀쌀하네요. 그쵸? 벌써 가을이 오려나. 이럴 때 감기를 조심하셔야 해요. 아주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백미러로 살짝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아주머니께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 챙기셨어요? 아까 나온 가지볶음 맛있던데. 그런데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좀 이상했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렸고 걱정이 되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글쎄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출발한 지 5분도 안 되었는데 주무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아주머니를 부르며 어깨를 살짝 거느렸는데, 아주머니는 그대로 주르륵 의자에 쓰러지셨습니다. 숨은 쉬시는데 아예 의식이 없으신 겁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며 아주머니를 흔들어 보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으셨습니다.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리고 생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생각하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일단 병원으로 모셔야겠다 싶었고, 곧장 근처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택시 일하면서 별의 별일을 다 겪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도착하자마자 아주머니 들쳐업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간호사분들이 막 뛰어나와서 도와주셨습니다. 한 서너 명이 몰려들어서 순식간에 검사를 하는데 혹시나 잘못되는 건 아닐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곧 한 간호사분이 제게 다가왔고 부정맥이 있으셔서 실신한 것 같다고 곧 깨어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데 정말 10년 감수했지 뭡니까. 보호자랑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하길래 아주머니가 하시는 식당에 전화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말해두었고, 곧 아주머니의 따님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정말로 감사해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감사는 무슨.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따님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렇게 병원에서 나왔죠.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택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바빠서 한동안 그 가게에 못 가다가 일주일 뒤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괜찮으실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아주머니가 가게에 안 계시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이 말해주시길 그날 쓰러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부정맥이 심해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못 나오신다고요. 기사 양반 덕에 아픈 거 발견하고 수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라더라고. 좋은 일 했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잘 된 일이겠어요. 안 아픈 게 제일이죠. 어쩐지 그 며칠 아주머니께서 감기 기운처럼 몸이 뜨겁고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주머니가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종종 그 식당에 찾아갔지만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께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아예 그 가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은 한번 뵙고 싶었는데 끝까지 얼굴 한번 못 뵙고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와의 인연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주머니와 그 가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지내고 계신 건지,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볼 길이 없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 또 몇 년이 흘렀고 저는 계속해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다른 맛있는 기사식당도 찾게 되었고 자식들도 잘 커갔죠.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우리 애들 공부도 하고 옷도 사입고 배불리 먹고 그만한 행복이 어딨나 싶었습니다. 택시 운영하면서 내 식구 부족하지 않게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탈하게 큰 걱정 없이 사는 삶에 안주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빗길 운전이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 오는 날에는 택시 운행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엄청 조심조심해서 운전합니다. 그날도 물론 비가 와서 조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무사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운전면허 따고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었죠. 오토바이 탈 때도 헬멧이랑 보호대 다 착용하고 절대 과속 안 하고 안전운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택시할 때는 특히나 손님을 모시는 거니까 더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고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생각하고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던 그날, 유난히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원래 비 올 때 택시가 좀 바쁘긴 하지만 그날은 유독 많았죠. 아마 주말이라 더 그랬나 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중간에 잠깐 김밥집 가서 김밥 한 줄 포장해서 차에 손님 없을 때 틈틈이 먹고 그랬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평소보다 해가 빨리 졌고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차선이 안 보이니까 더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차선을 옮겼다가 또다시 되돌아오고 또 옮기고 차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고 신호도 다 무시하고 말이죠.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아주 난폭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같았는데 무슨 경적 소리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엄청 크게 올려대면서 달리더군요.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러다가 일 나겠네. 절로 인상이 찌푸러지면서 최대한 가까이 안 붙으려고 노력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라서 차를 세웠는데 바로 옆에 찰싹 붙어서 그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었고 출발하려는 그때 제 차 왼쪽에 붙어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우회전을 했고 저는 그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그만 도로 위에서 한 바퀴 빙글빙글 돌다가 전봇대에 차를 박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에어백 터지고 저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사람들이 신고해 주었는지 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죠. 정신 차려보니까 아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차가 전복되지 않은 게 어디냐며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차는 수리할 수 있는 정도로만 망가지긴 했으나 저는 한동안 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깨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왼팔을 통째로 깁스를 하는데 어떻게 운전대를 잡겠습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를 내놓고 모르는 척 그냥 가버렸고 잡지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비랑 이것저것 나오기는 했지만 일을 쉬는 동안의 손해는 채울 수가 없었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면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았겠죠. 꼼짝없이 3개월을 일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회사원이면 일을 쉬어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돈이 나오지만 개인 택시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만큼 벌고 쉬는 만큼 못 버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은 저만 보고 살고 있는데 이걸 어쩌나 싶었죠. 너무 미안하게도 아내가 바깥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놓으면 제가 애들 챙겨주고 등교하는 것 좀 도와주고 집에서 한 손으로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그럼 아내가 저녁쯤 되어서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집안일하고 아내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10여 년을 가정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힘들다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잘 버텨주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힘든 식당 일을 했거든요. 재활 치료받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아내가 일하는 식당을 지나게 되었는데 정말 1시간을 넘게 멍하니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큰 가게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뜨겁고 무거운 음식을 몇 번이고 나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히 남자 잘못 만나 고생하는 아내가 너무 짠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저희 집 사정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 첫째 아들이 잠깐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라고 해서 화가 많이 나고 당황할 법도 한데 아내한테 투정 한마디를 안 하고 바로 수긍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가장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처자식들 보면서 더 열심히 재활을 했고 무려 3개월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마음이 조급하고 일하는 게 불안했을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21에 서울 상경에서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정말 돈에 환장한 것처럼 벌었고 개인 택시 하면서는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무려 3달을 쉬고 복귀했을 때 그 감정이란 솔직히 다시 일 시작하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 병원비랑 집 생활비 때문에 모아두었던 적금도 깨버렸거든요. 원래 그 다음 해에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 계획도 있었는데 완전히 다 엎어졌죠. 이렇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도 아내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좀 더 다녀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내도 비어버린 통장과 힘든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서 속을 많이 끓였을 겁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저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학원도 다시 보내고 싶었고 아내 고생도 안 시키고 싶었고 깨버린 적금도 다시 채워넣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정말 턱끝까지 내려오게 일을 하는데 그때 시장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택시 이용하는 손님도 많이 없고 점점 마음만 조급해졌었죠.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이랑 낮에는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느그마히 출근해서 늦은 밤이랑 새벽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회식하고 집에 들어가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게 됐죠. 제 생활에 밤낮이 바뀌었지만 밤에 운영해야 할증 붙어서 많이 벌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후부터 새벽까지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지던 늦은 밤에 술집이 많은 곳에서 한 손님을 태우게 되었죠. 양복 차림의 남자 손님이었고 회식을 한 듯 했습니다. 기사님, 강남으로 가주세요. 강남 가서 내려드리고 강남역 쪽에서 마지막 손님 한 분만 더 받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뒤에 앉은 남자가 잠이 든 듯 했습니다. 가만히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더라고요. 술을 먹어서 졸린가 보다 하고 라디오 소리 조용하게 줄이고 가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 밤에 스포츠카 같은 차가 난폭 운전을 했고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아차, 손님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손님? 손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다른 차들 빵빵거리는 소리도 엄청 컸고 급정거를 했으니 덜컹거려서 일어날 법도 한데 너무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안 놀라셨으니 다행인가 싶어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겁니다. 몇 년 전 아주머니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그때처럼, 그 아주머니처럼 이상하리만큼 손님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세워서 손님이 괜찮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손님,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손님? 저기요, 손님! 일어나 보세요! 손님을 흔들어 깨우는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주르륵 떨어뜨리더군요. 주무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저는 바로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손님이 문 밖으로 미끄러져 쓰러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른 일으켜 세우며 다급히 손님을 깨워봤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괜찮으세요? 손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무리 흔들고 소리를 쳐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더군요. 술도 그렇게 많이 드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 차에 탈 때만 해도 멀쩡하고 술 냄새도 안 났었거든요. 병원으로 옮겨야겠다 싶어서 곧장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몇 번째 응급실인지 제가 갑자기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힘이 솟아났고 건장한 체구의 남자를
업어서 응급실 안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작았어도 못 들었을 겁니다. 키 큰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응급실 몇 번 가봐서 그런가 저는 당황하지 않고 간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깐 실신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택시기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분명 차에 타실 때만 해도 멀쩡하셨거든요. 성북구 쪽에서 태웠고 출발한 지 5분쯤 흐른 뒤에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보고 곧장 이리로 왔어요. 네, 아주 잘하셨네요. 저희가 보호자한테 연락드렸으니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젊은 사람이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 궁금해서 잠깐 동안 쓰러진 손님을 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늘은 이만하고 퇴근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원으로 한 아주머니가 다급히 뛰어들어왔고 곧장 눈앞에 보이는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어딨어요? 쓰러졌다는 연락받고 왔는데.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옆모습이 꽤나 익숙했습니다. 서 있는 모습이나 얼굴, 머리 스타일까지도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누구더라 생각하면서 한두 발짝 가까이 다가갔는데 금방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자주 갔던 기사식당의 아주머니더라고요. 제 택시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으로 옮겨드렸던 바로 그 아주머니요. 아주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반가운 마음에 아주머니를 불렀고 아주머니는 바로 저를 알아보고 눈이 커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간호사가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라고요. 둘이 아는 사이세요? 네? 네, 왜요? 기사님이 모시고 온 환자분이요. 이분이 그분 보호자세요. 그러니까 기사식당 아주머니가 방금 제 택시에서 쓰러진 남자 손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연인 건지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머니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연락 주겠다면서요. 저는 제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그날은 일단 그렇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주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었죠. 고마워서 밥을 사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아드님과 셋이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사이에 아주머니는 살도 많이 빠지시고 인상이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번 아프고 큰 수술하셔서 인상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정하고 당당한 모습은 그대로셨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도움을 받고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고 하지도 못했어.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그때 고마웠던 거 지금 말하라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나 봐. 아유, 고맙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다 완치되신 거예요? 그럼 수술 잘 받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장사할 정도는 아니라서 가게 접었는데 어떻게 다른 식당을 찾았고 우리 집만 한 데가 없었을 텐데 아쉬워서 어째? 그러게요. 아쉬워서 혼났어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아드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응, 얘가 젊은데 혈압이 있어서 그랬다네. 술을 못 먹는 앤데 그날 자리가 좀 그래서 한두 잔 했나 봐. 천만 다행이지 뭐야. 골로 갈 뻔한 거 우리 기사 양반이 살려줬으니. 아차, 내가 그때 우리 아들 공부한다고 못마땅해 했잖아. 결국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됐어 지금.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왜 하냐고 못마땅해 하시더니 결국 아드님은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하니 아드님이 부끄러워하며 웃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당신과 아들의 목숨을 제가 구한 것이라며 뭐든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다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했는데도 제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먹으라며 엄청 비싼 1등급 한우 세트를
제 손에 안겨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다 건강하라고. 이거 말고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 테니 말만 해. 아유, 이것만으로도 넘치고 넘칩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그날 그렇게 헤어지는 게 영 아쉬우셨는지 아주머니가 다음에 꼭 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아드님과 인사를 하고 한우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무슨 날이냐며 엄청 맛있게 고기를 먹어치웠죠. 그러다 며칠 뒤 제가 아주머니께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오토바이 운전한 사람을 못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얘기는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찾아달라고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았다고 드디어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그거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명백하게 그 운전자 때문에 제가 사고를 당한 건데 그걸 증명을 해야 한다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의 아드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드님이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연락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거 진짜 못된 놈이네. 지가 잘못이 없대? 기다려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당장 말하겠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비용은 제대로 지불할 테니 소개만 해주시면. 됐네, 됐어. 맨날 하는 일 하나 더 한다고 큰일이 날까봐. 우리 목숨값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계속 마음이 찜찜했는데 잘 됐어. 비용 지불할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리 아들도 그 돈 안 받을 거니까. 아주머니는 제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극구 반대를 하셨고 그건 아드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결국 저는 두 분의 아량으로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있었죠. 자세한 내용을 적긴 어렵지만 진짜 지독한 놈이 걸렸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 난폭운전 한 적 없다 하면서 엄청 우겼고 진짜 긴 싸움이었고 재판까지 갔었죠. 그런데 그 아드님이 되게 좋은 로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엄청 똑똑하고 실력이 좋으셨습니다. 재판에서 그쪽 찍소리도 못하게 아주 완벽하게 승소했고 저는 그동안 냈던 병원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손해에 대한 것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에 돈만 가득하고 두 발 뻗고 잠자기가 힘들었는데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생활비 때문에 깨버렸던 적금 다시 채워 넣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요? 그쪽 잘못이 분명했는걸요. 블랙박스랑 CCTV에도 다 찍혔고요. 감사 인사는 됐습니다. 서로 좋은 일 한 걸로 하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과 그 아드님의 가족과 친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랑 나이도 같고 애들 나이도 비슷하더라고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명절엔 안부도 물으며 선물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 아주머니랑 얼마 전에 포항에 내려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 먼 곳까지 뭐하러 갔냐고 하셨지만 막상 내려가서 엄청 좋아하셨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땐 저희 가족도 함께 내려가서 놀다 오기로 했네요. 저는 아직도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어느새 애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아내랑 둘이 나중에 쓸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택시를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택시 일하면서 솔직히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것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손님을 태우는 것도 재밌고 서울 곳곳을 누비는 것도 신이 납니다. 제가 처음 가보는 길이 나오면 아직도 서울에 내가 모르는 곳이 있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며 인생 사는 거 듣는 것도 행복합니다. 요새 택시비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서 다들 택시를 많이 안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택시를 타게 된다면 따뜻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택시기사들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도 서울의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